나는 마지막 송편을 올렸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3개 있었다. 45년 전 첫 제사 때 기름에 튄 자국이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조상님 사진 속 남편이 30대 젊은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찰칵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고 조상님 사진을 찍고 있었다. 며느리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두드렸다. 탁, 탁, 탁. 푸우 하는 낮은 웃음소리. 나는 뭐하노? 라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쁘게 나왔네. 예쁘게? 제사상이? 제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띠링, 띠링, 띠링. 알림음이 10번, 20번 울렸다. 댓글 알림이었다. 나는 제사상을 정리하다 송편 하나를 떨어뜨렸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흘 뒤 아침 7시 순자한테 전화가 왔다. 야, 박순례. 지금 당장 카톡 켜봐라. 너 며느리가 뭔 짓을 했는지 봐라. 손이 떨렸다. 순자가 보낸 스크린샷을 열었다. 조상님 사진에 빨간 악마뿔과 금색 선글라스가 씌워져 있었다. 합성이었다. 캡션을 읽었다. 시어머니의 고집 제사상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21세기에 이게 맞나요? 해시태그 구시대, 해시태그 탈조선, 해시태그 시댁지옥. 댓글 347개. 시어머니 꼰대 인증. 며느리 불상 도망쳐. 조상님도 답답하실 듯. 좋아요 1203개. 1203명이 우리 조상님을 비웃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에서 악마 모자를 쓴 남편 사진이 보였다.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행복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첫 손님이 제일 좋은 생선을 고를 수 있었다. 고등어 3마리, 굵은 대추, 밤. 시장 아줌마가 물었다. 순례야, 또 제사가? 고생이 많네. 고생이 아니라 도리제. 조상님 모시는 게. 집에 돌아와 고등어를 손질하고 대추를 씻고 밤을 깠다. 고깃국이 끓는 소리, 전 지지는 냄새. 이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싸면 조상님들이 돌아오시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다. 나는 말했다. 예, 올해는 같이 준비해보자. 전 부치는 거 배워두면 편하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다. 저 시간 없어요. 시어머니 혼자 하시는 게 더 빠르잖아요. 회사 메신저 확인해야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회사 메신저.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며느리가 오면 내 손을 이어받을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내가 바보였다. 제사 전날 밤 새벽 2시 마지막 송편을 빚었다. 28개. 조상님 3분, 아들 19셋, 나 예비용 하나. 정확히 28개. 제사상이 완성됐다. 촛불을 켜고 무릎 꿇고 앉았다. 무릎이 시렸다. 45년간 이 자리를 지켰다. 24살부터 69까지. 손끝에는 기름 냄새와 간장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는 냄새. 이게 내 인생이었다. 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였다. 잠옷 차림 수면 팩을 붙인 얼굴, 손에는 휴대폰. 제사상 옆으로 다가오더니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찰칵, 찰칵, 찰칵.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뭐하노? 왜 사진을 찍노? 며느리는 대답 없이 조상님 사진을 클로즈업했다.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좀. 완전 옛날 느낌. 이상하다고? 옛날 느낌이라고? 저게 당신 시아버지신데. 며느리는 이미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슬리퍼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문이 닫혔다. 나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뭔지 몰랐다. 아직은. 그로부터 2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로 돌아가 본다. 아들은 39이었고 나는 67이었다. 엄마, 여자친구 데려올게요.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 아들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 말고 국자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이 집에 며느리가 온다. 내 손을 이어받을 사람이 생긴다. 첫 만남은 집 근처 한정식 집에서였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왔다고 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깔끔했다.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손톱은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며느리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서 오이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아이가.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손이 차가웠다. 악수하는 손에 힘이 없었다. 나는 그때 서울 애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 생각했다.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는 음식을 조금씩만 먹었다. 나물은 건드리지도 않고 된장찌개도 한 숟가락만 떴다.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결혼하면 살 좀 쪄야지. 애기 낳으려면.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아들이 급하게 화제를 돌렸다. 나는 24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다. 경상도 시골 마을, 한옥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다. 시어머니는 엄했고 시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첫 제사날 나는 부엌에서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부치는 기다. 기름이 팔팔 끓을 때 넣어야 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 말을 하나하나 외웠다. 전을 부치다 손에 기름이 튀어 물집이 잡혔다. 시어머니가 찬물에 손을 담그게 하면서 말했다. 아프제? 근데 이게 며느리 돌이다. 조상님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한 기라.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제사 때는 덜 떨렸다. 손에 익었다. 45년이 흘렀다. 남편은 15년 전에 갔다. 폐암이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집안 제사. 당신이 지켜줘야 된다. 아들 장가가면 며느리한테 잘 가르쳐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손이 차가워졌다. 장례를 치르고 첫 제사를 혼자 준비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면서 나는 계속 울었다. 남편 사진을 제사상에 올리는데 손이 떨려서 사진틀을 떨어뜨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정성을 들였다. 남편 몫까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을 키우면서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밭에 나가 채소를 캐고 시장에 내다 팔았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다. 그래도 아들이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다. 시댁 식구들 사진 앞에서 절을 했다. 조상님들, 우리 아들 잘 키웠습니다. 아들은 가끔 집에 왔다. 올 때마다 용돈을 줬다.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 아들 결혼 자금이었다. 아들이 서울에 간 후 집은 텅 비었다.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봤다. 제사 때만 아들이 내려왔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아들은 서둘러 돌아갔다.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은 이제 이 집을 짐으로 생각한다는 걸. 그래도 괜찮았다. 아들이 잘 살면 됐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다시 희망이 생겼다. 며느리가 오면 이 집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다. 나는 한복을 입고 갔다. 식장은 화려했다. 꽃도 많고 사람도 많았다. 며느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예뻤다. 식이 끝나고 며느리 부모님을 만났다. 며느리 아버지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며느리 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내 한복 고름을 만지작거렸다. 시골 한복집에서 빌려온 거였다. 사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딸 예민한 편이라 양해 부탁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민해도 괜찮다. 천천히 가르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 신혼집은 서울이었다. 아들은 며느리랑 서울에서 살겠다고 했다. 나는 섭섭했지만 이해했다. 명절에만 내려오면 됐다. 첫 추석,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방 청소하고 이불 빨고 며느리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다. 며느리가 도착했을 때 나는 마당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이소. 피곤하제? 들어와서 쉬이소. 며느리는 가방을 끌고 들어왔다. 방에 짐을 풀더니 휴대폰만 봤다. 저녁 먹을 때도 휴대폰을 옆에 뒀다. 나는 며느리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줬다. 많이 먹어라. 서울서 고생했지? 아니요, 괜찮아요. 저 많이 안 먹어요. 며느리는 밥 몇 숟가락만 먹고 수저를 놓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살이 너무 빠졌다. 잘 먹여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를 불렀다. 예, 제사 음식 만드는 거 배워볼래? 나중에 필요할 기다. 며느리는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나는 전 부치는 법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름이 뜨거울 때 넣어야 돼. 그래야 바삭하게 돼. 시어머니, 요즘은 에어프라이어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칼로리도 높고. 나는 손을 멈췄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 누가 이렇게 제사 지내요? 다 간편식 쓰던데. 나는 아무 말 없이 전을 뒤집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다. 며느리는 하품을 하더니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부엌에 남아 전을 계속 부쳤다. 그 추석이 지나고 며느리는 자주 오지 않았다. 아들만 가끔 내려왔다. 제사 때도 며느리는 핑계를 댔다. 몸이 안 좋아요. 회사 일이 바빠요.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며느리가 우리 집이 싫은 기가?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한 거예요. 아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올해 제사가 다가왔을 때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이번엔 저희 둘 다 내려갈게요. 나는 기뻤다. 드디어 며느리가 온다. 이번엔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고 부엌에서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었다. 이번만큼은 며느리한테 우리 집안 전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제사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부엌으로 들어왔다. 식탁에 앉더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며느리 앞에 미역국을 놓았다.
아침 먹어라. 어제 늦게까지 고생했지. 며느리는 국그릇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는 행주를 멈추고 며느리를 봤다. 이제 제사 방식 좀 바꾸는 게 어때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해요? 다 간편식 쓰고 간단하게 하는데 나는 숨이 막혔다. 조상님께 간편식을? 그게 무슨 소리고? 시어머니, 요즘은 다 그래요. 제 친구들 시댁도 다 간편식이에요. 시어머니만 이렇게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고집.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들을 봤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음식들 칼로리도 너무 높아요. 기름에 튀기고 설탕 넣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45년간 이 음식을 만들어 왔다.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남편 앞에서 만들고 조상님 앞에 올렸다. 며느리가 그걸 건강에 안 좋다고 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게 우리 집안 방식이다. 조상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고, 조상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요? 시어머니, 조상님은 안 계세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아들이 급하게 말했다. 여보, 그건 좀. 뭐가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며느리도 나를 봤다. 눈빛에 비웃음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장 나가라. 며느리가 웃었다. 뭐라고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카는 기다. 조상을 모욕하는 년은 이 집에 발 못 붙인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왜 이러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며느리가 할 소리가?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가방을 들었다. 좋아요. 갈게요. 근데 시어머니, 이러시니까 아들이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구시대 사람이라서. 문이 쾅 닫혔다. 아들이 며느리를 따라 나갔다. 나는 부엌에 혼자 남았다.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며느리한테 사과 좀 해주세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내가 왜 사과를?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조상을 모욕하는 게 생각이가? 엄마,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너 지금 내 아버지 욕 보이는 거 모르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 욕 보이는 거 모르나? 엄마, 저도 힘들어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조상님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눈물이 났다. 사흘이 지났다. 마을 친구 순자한테 전화가 왔다. 야, 너 며느리 SNS 봤나? 나는 휴대폰도 잘 못 쓴다. 순자가 말했다. 지금 당장 카톡 확인해봐라. 내가 사진 보낸다. 손이 떨렸다. 카톡을 열었다. 순자가 보낸 스크린샷이 떴다. 제사상 사진이었다. 내가 정성껏 차린 제사상. 그런데 조상님 사진에 뿔 달린 악마 모자가 씌워져 있었다. 반짝이는 선글라스, 빨간 코, 합성 사진이었다. 캡션이 보였다. 시어머니의 고집 제사상 키읔키읔
21세기에 이게 맞나요? 해시태그 구시대, 해시태그 탈조선, 해시태그 시댁의 추억. 댓글이 347개였다. 댓글을 읽었다. 시어머니 꼰대네 키읔키읔. 요즘도 이런 데가 있어? 며느리 불상 유유. 조상님도 답답하시겠다. 좋아요가 1203개였다. 1203명이 우리 조상님을 비웃었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서 조상님 사진이 보였다. 악마 모자를 쓴 조상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조상님, 미안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순자가 전화로 말했다. 야, 괜찮나? 내가 지금 갈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1시간 뒤 나는 아들한테 전화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 잘못 눌렀다. 너 당장 내려와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려와서 내 아내가 뭘 했는지 똑똑히 봐라.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내 아내가 조상님 사진을 욕보였다. SNS에 올렸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뭐래? 내가 뭘 어쨌다고? 아들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 제 SNS예요. 제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조상님 사진에 장난질 해놓고 문제가 아니라고? 장난이 아니라 필터예요. 요즘 다들 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요즘 세상 모르시는 거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부모님 있어요. 명절마다 여기만 오는 것도 지겨워요. 친정도 가고 싶은데 맨날 시댁. 그럼 오지 마라. 내 같은 년은 이 집 문지방도 밟지 마라. 좋아요. 안 올게요. 그럼 아들도 안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었다. 아들도 안 보내드릴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들을 못 본다. 내 아들을. 나는 조상님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남편 사진을 꺼내 안았다. 대답은 없었다. 촛불만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쯤 휴대폰을 다시 켰다. 며느리 SNS를 찾아 들어갔다. 글이 또 올라와 있었다. 시댁과의 전쟁 2탄 키읔키읔 오늘 전화 통화 레전드였음. 해시태그 시어머니, 해시태그 구시대 유물, 해시태그 며느리의 방. 댓글이 500개가 넘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었다. 구시대 유물. 나는 유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찾아왔다. 순자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야, 너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아. 경로당 가서 친구들 좀 만나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조상님 욕보인 할매 그렇게 수군거릴 게 뻔했다. 순자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기다. 그런데 순자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순자야, 너 뭔가 더 아는 거 있지? 순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들은 건데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한테도
너 이야기를 많이 한다 카더라. 무슨 이야기? 내가 고집세고 옛날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나를 온 동네에 소문냈다. SNS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나는 입맛이 썼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며느리도 진정했어요. 다음 명절에 다시 내려갈게요.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며느리도 진정했다. 며느리가 진정했다고? 잘못한 건 며느리인데 진정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조상님 사진 앞에 앉았다. 제사상은 이미 정리했지만 사진은 그대로 모셔져 있었다.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노? 아들도 잃고 조상님도 욕보이고.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순자가 보낸 또 다른 스크린샷이었다. 며느리가 방금 올린 글이었다. 시어머니한테 사과 요구받음 키읔키읔 내가 왜 해시태그 억울해 해시태그 며느리 인권.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며느리는 진정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방 안에만 있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났다. 순자가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날 오후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였다. 야, 문 열어라. 내가 국 끓여왔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순자는 냄비를 들고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데우더니 내 앞에 그릇을 놓았다. 먹어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수저를 들었다. 손에 힘이 없었다. 순자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야, 너 이대로 있을 거가? 며느리가 지금도 SNS에 글 올리고 있다. 나레이션.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뭐라고 쓰던데? 시어머니가 연락도 안 받고 숨어 있다고.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순자가 휴대폰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봐라. 이게 마지막 글이다. 화면을 봤다. 며느리가 어제 올린 글이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 싸움. 이혼까지 생각 중. 해시태그 결혼 후에 해시태그 시댁 갈등, 해시태그 남편 편들기.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이혼해, 남편이 문제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래. 나는 화면을 보다가 멈췄다. 이혼.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내 아들을. 순자가 말했다. 야, 이거 봤나? 며느리가 아들이랑 헤어지려고 한다.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그래, 내 잘못이 아니다. 근데 며느리는 계속 너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나는 휴대폰을 순자한테 돌려줬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엄마.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저 며느리랑 이혼할지도 몰라요. 숨이 막혔다. 뭐라고? 며느리가 계속 엄마 이야기를 해요.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보고 엄마 편만 든다고.
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 며느리한테 사과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이 운다.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운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알았다. 엄마, 알았다 하잖아. 내가 생각해 본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조상님 사진 앞에 앉았다.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내가 뭘 해야 되노? 아들을 지켜야 되는데.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이장님 아내, 경로당 회장님도 함께였다.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았다. 나는 차를 내왔다. 이장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예, 우리가 며느리 SNS 다 봤다. 너무하더라. 조상님 사진에 장난질하고 너를 온 동네에 욕보이고 저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 나는 차를 따르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한 기 같아요. 너무 고집부린 게 아닌가 싶고. 순자가 내 손을 잡았다. 야, 정신 차려라. 내가 뭘 잘못했노? 조상 모시는 게 잘못이가? 정성껏 음식 만드는 게 잘못이가? 맞다. 며느리가 이상한 기다. 요즘 애들이 좀 그렇긴 해도 저 정도는 아니다. 경로당 회장이 말했다. 예,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며느리는 지금 널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온 동네에 SNS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상님 사진 앞에 혼자 앉았다. 제사상은 없었다. 그냥 사진만 있었다. 남편 사진을 오래 봤다. 여보, 미안해요. 근데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눈물이 났다. 45년 동안 이 집안 지켰어요. 당신 돌아가시고도 15년 혼자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나도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촛불을 켰다. 향을 피웠다. 그리고 절을 올렸다. 조상님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섰다. 가슴이 가벼워졌다. 다음 날 나는 순자한테 전화했다. 순자야, 나 아들이랑 며느리 불러야겠다. 불러서 뭐 할 건데? 이야기해야지. 제대로. 순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잘 생각했다. 내가 옆에 있어줄까? 아니다. 내가 혼자 할게. 전화를 끊고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내려와라. 며느리도 데리고 이야기할 게 있다. 답장은 금방 왔다. 알겠습니다, 엄마.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마당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나는 생각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아들이 이해할까? 며느리는 듣기나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는 안 났다. 대신 담담했다. 이미 결정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 제사를 예전처럼 지내지 않겠다. 간편하게 할 거다. 대신 나도 내 인생을 살 거다. 며느리가 내 조상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도 며느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 공평한 거다. 주말 전날 나는 부엌을 청소했다. 제사 도구들을 정리했다. 제기, 술잔, 촛대 하나하나 닦으면서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 그런데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45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남편 사진 앞에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여보, 내일 아들이 내려와요. 제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제?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나는 준비됐다. 주말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다. 나는 부엌 식탁에 3개의 의자를 놓았다. 거실도 안방도 아니고 부엌. 이 집에서 내가 45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며느리는 불편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아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마주 앉아 두 사람을 봤다. 앉아라.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말했다. 휴대폰 치워라. 오늘은 안 된다. 며느리가 나를 봤다.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천천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다. 나는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렸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앞으로 우리 집 제사를 어떻게 할지 말하려고 한다. 엄마, 끝까지 들어라. 나는 결정했다. 앞으로 제사는 간소하게 한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간편식 쓰고 형식만 갖춘다. 며느리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그런데 나는 멈추지 않았다.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앞으로 명절에 나는 안 간다. 너희 집에도 안 가고 친정에도 안 간다.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다. 나는 내 친구들 만나러 여행 간다. 제주도든 부산이든 어디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있는 사람 대접도 못하는 집안이 조상 대접은 왜 하겠나?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 그건 뭐가? 내가 이상한 기가? 너는 조상님한테 간편식 주작하고 SNS에 조롱하고 나를 구시대 유물이락하고 근데 나보고 명절마다 와서 너희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손주 봐주라 하는 기가?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엄마, 며느리가 그런 건 아니고. 아니다. 정확히 그렇다. 나는 SNS 다 봤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며느리 SNS 캡처 사진들이었다. 하나하나 식탁 위에 올렸다. 이거 봐라. 시어머니 꼰대, 구시대 유물, 탈조선. 이게 내 조상님한테, 나한테 한 짓이다.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제 친구들한테만. 친구들한테만? 1203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347개 댓글이 달렸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 아들이 며느리를 봤다. 여보, 이게 뭐야? 오빠는 몰라.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세신데. 고집? 조상 모시는 게 고집이가? 그럼 너는 내 부모님 명절에 안 보는 기가?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산다. 너희가 나를 구시대락 하면 나도 너희 세대 방식으로 산다. 엄마, 그게 무슨. 너희가 조상 간편하게 모시듯이 나도 너희를 간편하게 대한다. 공평한 기 아이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다. 나는 알았다. 며느리는 지금도 SNS 글감을 생각하고 있다. 시어머니한테 혼났다. 며느리 인권은 어디로 같은.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과는 받는다.
근데 믿지는 않는다. 네, 너는 지금도 이 상황을 SNS에 올릴 생각하고 있지? 내가 알아. 너 같은 사람.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다. 너희 둘 다 잘 들어라. 앞으로 이렇게 산다. 재산은 간소하게 한다. 근데 나는 명절에 안 간다. 내 시간은 내가 쓴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라. 내 아내 관리 못하는 건 내 문제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가 말했다. 시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다. 조상님 욕 보이고 나를 온 동네에 웃음거리로 만든 건 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너희 갈 거면 가라. 나는 할 말 다 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좋아요. 그럼 저도 안 올게요. 아들도 안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라. 근데 내 SNS에 이 이야기 올리지 마라. 올리면 나도 내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이요? 너 SNS 캡처 다 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카더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변호사 상담 같은 건 안 받았다. 근데 며느리는 믿었다.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아들이 따라 나가려다 멈춰섰다. 엄마, 정말 이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잖아.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아들한테서 연락은 없었다. 대신 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경로당에도 나가고 마을 회관에서 요가도 배웠다. 순자랑 같이 부산 여행도 다녀왔다. 바다를 보며 회를 먹었다. 45년 만에 처음이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너 표정 많이 밝아졌다. 나는 바다를 보며 대답했다.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숨은 쉬기 편해졌다. 다음 명절, 나는 제주도에 있었다. 경로당 친구들과 단체 여행이었다. 호텔 방에서 간편하게 산 제사 음식을 차렸다. 조상님 사진은 휴대폰에 있었다. 작은 촛불을 켜고 절을 올렸다. 조상님, 이번에는 간소하게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절을 마치고 일어섰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친구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제주도 잘 도착하셨어요? 그래, 바다가 참 좋다. 엄마, 다음 명절에는 제가 엄마 모실게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생각해보마. 서두르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제주도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45년 만에 명절을 집 밖에서 보내고 있었다. 제사도 간소하게 지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조상님도 화내지 않으실 것 같았다.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조상님도 아실 거였다. 친구들이 로비에서 손짓했다. 나는 웃으며 걸어갔다. 해녀 체험을 하러 간다고 했다. 69에 처음 하는 거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는 창밖을 다시 봤다. 바다는 여전히 넓었고 하늘은 높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 남은 날을 살고 싶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2달째 되던 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며느리랑 상담 받기로 했어요. 시간 좀 주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알았다. 천천히 해라. 나는 괜찮다. 그리고 정말 괜찮았다. 며느리가 사과하든 안 하든, 아들이 돌아오든 안 오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였다. 조상님께 절하는 대신 살아있는 나를 챙길 거였다.